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은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도중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물어라 라고 했다. 엊그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그 역시 나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이런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기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현재의 그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원래 법관 출신이죠. 그는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인입니다. 현재 그 자료를 찾아보면 추미애 대표가 마치 찬성하지 않는 쪽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된다고 싸우다가 마지못해 어떤 사정으로 찬성을 한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헌법과 법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추미애 대표의 그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3월 16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신문에서는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서 탄핵 소추를 반대했을 뿐이지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노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그러니 추미애 대표가 그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을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본인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전직 법관이었던 추미애 씨로서는 책자 한 권을 만들 정도의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29일 중앙일보는 역시 그 2004년 무렵의 그 추미애 씨가 했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옥 간 분들의 표까지 긁어 모아 탄핵을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숫땡이 가로치고 범죄자가 검댕이 가로치고 노무현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바로 그 이야기를 한 때 이후 앞장섰다. 그리고 그는 양심을 걸고 이 탄핵을 추진했다. 그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추미애 대표는 좋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추미애 대표가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그의 신념이었고 그가 보기에는 탄핵해야 할 만한 사유가 그렇게나 많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소개한 그 자료에서 추미애 대표가 사법부와 검찰을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추미애 씨는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의 그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었지만 그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라는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그 감옥에 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 그들을 수땡이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볼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유죄라는 심증이 있어서 공소 제기하고 법원이 유죄라고 판결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범죄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수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 그 소속 국회의원인데 바로 그러한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서두에서 소개를 했듯이 추미애 대표는 2018년에도 역시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그는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는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2009년에도 그는 역시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했을 겁니다. 그러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했던 그 똑같은 이야기를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했겠죠. 그리고 해야만 했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직 국가원수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바로 이것은 추미애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대표의 정의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씨의 정치색,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2004년 무렵에 그의 정치색은 소위 친노 세력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2004년 3월 16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미애 씨의 발언 내용입니다. 친노 쪽이 정의롭고 민주적이고 깨끗하다면 나도 친노 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당을 쪼개고 부패한 줄 일찍이 눈치채서 가지 않았던 것이다. 한겨레 신문의 표현에 의하면
추미애 씨는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열린우리당을 공격하고 열린우리당의 창당 자금까지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어떻든 추미애 씨는 이렇게 줄기차게 검찰과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 현재 우리의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사법부가 늘 하던 대로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은 다른 말로 혁명정치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시대에도 검찰과 사법부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앞에서 그 신문 사설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과연 추미애 대표의 표현처럼 전직 국가 원수로서 품위 있고 당당하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고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가 나오자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저렇게 국가 원수다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2018년 1월 18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는 시종일관 존댓말로 되어 있는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야기는 시종일관 반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박수현 대변인이 말을 채워 넣었을 뿐이지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즉 요약을 하면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그 촛불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떻든 그 말 자체는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혹은 청와대가 정치보복 같은 것을 하면 안 되죠. 국민은 그들에게
국민의 일꾼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이러한 브리핑과 상반되는 뉴스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2018년 1월 18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SBS의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서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한 번은 여쭤봤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복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시고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컴퓨터에서 첫 출력본, 그것을 꾸깃꾸깃 접어서 지갑에 갖고 계시더라. TV에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했다는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아주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가깝다는 양정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바로 그날 그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그날 처음으로 출력을 해서 가져온 그 프린트물, 사실은 그 프린트물은 손으로 쓴 것도 아니고 별 의미도 없죠. 그런데 양정철 씨는 첫 출력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그 유서를 품에 넣고 다닌다 하는 것이죠. 이 품에 넣는다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서상 자기의 부모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그런 남이 남긴 유서를 근 10년 품에 넣고 다닌다. 그러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 일 때문에 약간은 비논리적으로 돼서, 비정상적으로 돼서 집착을 한다면 그것은 환자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양정철 씨는 직설적으로 복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그러한 짐작이 혹시 짐작을 하다 말까봐 걱정이 됐는지 복수라는 말까지 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뇌리를 파고듭니다. 아, 이 자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직접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양정철 씨가 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쏟아진 물인 것입니다. 국민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복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한 번 일어나 버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정철 씨는 이 복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있었겠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만일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위험하다,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복수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해버렸습니다. 홍보 기획을 하던 사람이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측에서, 즉 촛불정부 측에서 정치보복을 한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모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정치보복이란 당치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양정철 씨가 굳이 SBS에 나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그날 그 유서를 품에 넣고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그리고 복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청와대 브리핑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뜻이라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브리핑이 사실인 겁니까? 만일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청와대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이 제 멋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게 청와대가 무질서한 것입니까? 그리고 양정철 씨는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촛불정부가 그런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다, 있을 수 없다,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 SBS에 나와서 복수라는 얘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씨는 바로 그 촛불정부 그리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일을 저질러도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뜻은 어떤가? 그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대통령인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자기의 속마음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국민을 향해서 또 군중을 향해서 발언을 하고 글을 쓰고 어떤 태도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력해서 가지고 온 최초 원본은 여사님께 보여드린 후 품에 넣어뒀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유서를 내 수첩에 갖고 다닌다. 별 이유는 없다.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럴 뿐이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 문재인이, 우리 국민들은 그 문재인을 뽑은 국민들은 그가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그가 A라고 말하면 A이지 그것은 B가 아니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책에서 별 이유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법정에서의 변론서가 아니죠. 선량한 모든 국민이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인간을 신뢰하고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정철 씨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청와대 측에서 또 다른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서 왜 그 이야기를 끌어들이느냐. 문 대통령과 친노,
친문 진영에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성역에 가까운 영역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선은 이쪽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역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그쪽 사람들과 그리고 그쪽이 아닌 우리 국민들과 그 담장은 엄연히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성역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참 특이하게 느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직자도 아니고 더구나 그의 사망은 자살이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성스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역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신성하다 하는 뜻이 있고, 신성한 영역. 그래서 신성한 영역은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성역이라고 하는 것은 파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꼭꼭 숨겨놨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성역이다 하는데 우리가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저 변호사였다가 대통령인 공무원이었다가 지지자들이 좀 퇴임 후에도 있었지만 나중에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난 그런 한국의 옛 정치인이다. 그런데 2018년 그의 그 사망에 대해서 성역이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얼마 전 강의에서 다루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허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자기가 싸워야 할 적을 만나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맹렬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남아있고, 바로 그런 점으로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했고 지지했던 국민들이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그때의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의 관계에 있었죠. 서로 각자 어떤 지키고자 하는 영역을 가지고 대립했다고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어떻든 같은 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기가 싸울 대상에 대해서는 맞받아치는 투사형입니다. 그것을 다른 자료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그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10분의 1을 주장하면서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은 10배 더 받았다. 나는 그냥 받았고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상국 사장이라는 그
그 개인 회사, 대우 회사 사장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의 그 발언,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바로 그 일과 관련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심 때문에 혹은 돈 좀 받았다고 해서 혹은 부정 좀 했다고 해서 기죽는 타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말이 많았던 그 시계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유시민 씨의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소위 그 논두렁 시계가 실제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바로 이 2009년 4월 20일경에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당시 문재인 씨와 그 재단 관계자들, 유시민 씨 이런 사람들이 썼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책은 그렇게 가치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유시민 씨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퇴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권 여사에게. 그리고는 화가 나서 망치로 시계를 깨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 화가 나서 시계를 깨버렸구나. 그러면 시계는 정말 받았네.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망치로 깨어버리는 행위, 이것을 법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것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증거인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시계를 깨서 없앤 사람이지 시계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문제가 있으면 해치고 나가는 투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역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위법사항들, 그 위법사항에 주눅들지 않았다. 또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죠. 그래서 변호사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냉철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과장해서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직업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20일까지 우선 몇 건의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소위 좌성향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것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당신을 지지했던 유권자, 진보 개혁 세력을 배반했다 속죄하라. 또 다 까발리고 산화하라. 산화는 불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 당신이 죽어야 민주주의가 부활한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원로부터 386까지 모조리 발언권을 잃었다. 당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거두어서 낙조 속으로 사라져라. 역시 지는 해 속으로 사라져라 하는 것도 은유적이긴 하지만 결국은 죽어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앞에서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4월 20일까지 한 몇 건의 그 칼럼이라든지 사설 이런 것들을 찾아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글을 씁니다. 노무현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여러분이 저를 잡고 있어 준다면 같이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진보 개혁 세력, 민주화 운동의 원로 386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버릴지 버리지 않을지 답을 구하는 듯한 이런 글을 쓴 이후에도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진보 언론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웃음거리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몇 해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그림으로 만들고 어떻게 그 닉네임을 부르고 하는지 겪어보아서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사와 칼럼과 사설을 쓰고 만평을 그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다루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런 일에 대해서 친노무현 세력에서 이야기하듯이 죽어라 죽어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 검찰에 가서 해명을 하고 검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하면 해명을 했다고 비난하고 또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면 숨기고 버틴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2009년 6월 1일 인터뷰에서 그러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 그 정도 되는 때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그저 가볍게 언론의 이러한 행태와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론 보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방송이나 이런 걸 찾아서 같이 맞붙여 보면 그 진실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한 그 인터뷰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습니다. 중간쯤 되면 이제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항의든 부당하다는 의사표시든 그런 것조차도 단념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끈질기게 들러붙은 그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피의자로서의 권리 행사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바로 이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인물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분의 1 주장을 할 때라든지 혹은 자기의 그 측근들이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와는 좀 달랐다. 그래서 그는 역시 투사였다. 적의 공격이 있으면 대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재인 변호사가 도덕적 책임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 책임과는 다른 도덕적 책임을 느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느꼈다는 도덕적 책임, 자기 별가 그 검찰에서 피의자의 권리조차 포기할 정도로 부담을 느꼈던 도덕적 책임은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그 도덕적 책임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럴과는 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만으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위 동지들에게서 듣는 이 죽어라 하는 소리가 참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이 동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세력 386 그리고 그의 지지자 진보 측 원로 그리고 또 같은 그 정치적인 그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 이런 쪽이었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을 때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말이 나오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분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거기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분노한다면 그것은 그 사건에 불을 지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말 그 괴롭게 끝까지 그 자기 자신이 자기 변호조차 못할 상황으로 만든 그들에 대한 분노가 되어야 그래야 합당하겠죠. 그렇다면 그 분노는 당연히 민주화 세력 386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또 그를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게 했던 사람들, 진보 측의 원로, 진보 측의 언론 이들을 향한 분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년의 세월 동안 우리 많은 국민들 그리고 아직도 스스로 친노라고 생각하는 그 대부분의 그러니까 친노의 피라밋에서 상층부에 있지 못한 대부분의 친노 세력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문재인 현 대통령의 분노는 이명박을 향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 알고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당시의 그러한 동지들, 그들은 이번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문재인이 분노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게 아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그냥 이명박을 치는 거다. 과거의 동지들, 지금 이야기하자면은 문재인 현재의 대통령 주위에 있는 그쪽 계열, 그 모두를 향한 분노가 아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해서 양정철 씨가 나섰다는 풀이가 타당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정철 씨만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고 같은 날 중앙일보가 2018년 1월 18일자 뉴스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MB가 건드린 문 트라우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의 상주를 맡았던, 여기에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의 상주를 맡았던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치 수사로 인한 죽음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명박 씨한테 원한이 있다.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뉴스로 내보낸 것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죠. 민주화 세력 386 그리고 진보 측의 원로와 진보 언론들은 안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면 문재인 씨 자신이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의 문재인 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원래 강인하게 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사 타입의 정치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세심하게 내면의 고통을 헤아리고 했어야 하는데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정말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문재인 변호사는 이것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그때의 검찰 수사 때문에 그래서 정치 보복이었다. 정치 보복에 의한 타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변호사가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정말로 세상이 참 싫어졌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들이, 악한 뜻이죠. 악의들이 참 무섭고요. 그래서 세상하고 좀 거리를 둬야 하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변호사도 하고 말끝을 흐렸는데 그저 그 세상이 싫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견 없이 자료 위주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쏟아졌던 그 동지들의 책임 추궁, 네가 우리를 망쳤어. 네가 진보의 앞날을 끊어버렸어. 네가 죽어야 해.
하는 그 소리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보면은, 노무현 당시 변호사의 이 말이 결국은 죽어라 하는 그 언론의 아우성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2018년 1월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양정철 씨 이들이 나서서 심지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복수를 이야기했다. 이명박 씨에게 복수하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트라우마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드려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의 근거에서 볼 때 그들의 주장은 비논리적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청와대, 양정철 씨, 친노 이들이 한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사실로 믿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는 증거가 나와야 하겠지만 자료상 그 결론을 낸다고 한다면 이 원한은 바로 좌와 우로 나눠 보았을 때는 좌파 내부에 있는 원한이고 그 복수는 역시 좌파 내부에서 갚아야만 할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 내부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청와대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씨 그리고 또 청와대 측에서 정말이다, 보복이다, 복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2018년 1월 18일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UAE 사이의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전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고 간단히 말해서 이 고발은 결국 문재인 현재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수사를 하고 그것이 이어지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는 그 변호사 집단인 민변 그리고 또 현재 검찰의 수사 자료를 거의 대주다시피 하고 있는 사설 탐정 노릇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그들이 문제거리를 들고 나섰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이번 이 행위는 표면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번 행위를 통해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힘을 빼던가 아니면 그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현재 문재인 제19대 보궐 대통령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은 자기 편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과 청와대는 대결 관계이고 문재인과 친노, 문재인과 참여연대, 문재인과 민변, 문재인과 촛불, 문재인과 민주당이 대결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밖에서 보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하지요. 그러나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패권 쟁탈전에 있어서는 모두가 죽고 죽이려는 적대 관계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이 대결 관계에 민노총은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촛불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민노총에게는 아무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노총 측에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그들이 발표했듯이 민노총 등 이 노동계의 촛불값 지불은 없을 겁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특히 소위 좌파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우에 이용당할 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이제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권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긴다든지 혹은 법을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든지 하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제 그들도 우리 준법 국민과 동일하게 사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 보통의 아버지 어머니고 보통의 국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투쟁을 위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정상적인 국민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번 촛불 정국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혹시 자기들에게 한몫 떨어질까? 그것은 이미 날아가 버린 꿈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재인 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세력들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잠시 한눈을 팔면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다는 말이야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권도 있고 다음 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모든 세력을 다 조종하고 통제한다. 내가 이용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다른 세력들은 문재인 당신도 우리 말 안 들으면 노무현처럼 될 것이다. 문재인은 우리의 도구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문서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와대는 적폐청산과 촛불혁명, 촛불정부, 촛불대통령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씨가 있죠. 문재인 제19대 보궐대통령이 있고 본인은 자기 스스로 머리가 비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대통령의 주위에 가장 특징적인 큰 세력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둘 다 무능하고 변변찮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하도 여러 번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을 했죠. 이 두 개의 세력을
A팀과 B팀이라고 나눠봅시다. A팀은 소위 친노 세력이고 B팀은 소위 촛불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의 크기나 숫자로 보았을 때는 B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팀 친노 세력은 일단은 노무현의 죽음에 복수하자 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이명박에게 복수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본심이 진짜 원수들에게 복수하자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A팀 친노 세력은 동시에 보수 괴멸 이것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집고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B팀과 공통입니다. B팀은 촛불 세력이라고 했는데 한간에서 그 소위 주사파라고 하는 세력이 이 B팀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사파는 과거에 주사파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현재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그 북녘북 해가지고 북쪽을 먼저 치는, 즉 오늘날의 그 김정은 쪽이 원하는 것을 영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을 1순위로 하는, 그래서 이 선북의 어떤 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B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촛불 세력 B팀에 속하는 쪽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명은 뼈를 부수고 피를 뿌린다. 복수와 폭력이 혁명의 본질이다. 구체제의 모순과 폐악의 상징인 박근혜 일당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개 처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은 1987년도 아니고 지금은 프랑스 대혁명이 있던 그 옛날도 아닙니다. 21세기에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촛불의 도구인 문재인은 촛불의 명령에 복종하라. 피 대신 법으로 적폐를 청산하라. 그래서 이들이 각각의 그 집단 활동들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복수를 하되 그가 환자이건 노인이건 여자이건 할 것 없이 일단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적폐라고 그 지정이 된 손가락질을 받으면 때를 지어서 그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죠. 그래서 잡아 넣어라.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때를 지어서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적폐청산의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 뜻에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듯이 사실이라고 할 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촛불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박근혜를 사형 판결하고 사형 집행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이 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얼마 전 그 최순실 피고인의 구형과 그 재판 과정을 보았을 겁니다. 일반인인 최순실 피고인이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이 된다고 했다면
사형 판결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죠. 그리고 이들은 그들만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제, 다시 말해서 이 그들이 말하는 촛불 시위대가 일어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구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제, 그리고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반혁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이 구체제와 반혁명 세력에게 복수하라. 그래서 그 복수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어떻게 보면 생존의 터전을 통째로 뺏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자격을 지니고 있거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그것을 다 박탈하고, 이 구체제와 반혁명 세력이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희망도 박탈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과격한 그 다수 집단들의 주장에 불과한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전 국정홍보처장이었던 사람과의 인터뷰가 2018년 1월 22일 시사저널에 실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인적청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찍어서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혐의를 두어서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감옥에 넣고 그 전에 감옥에 넣고, 이러한 인적청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실하게 그 청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어떤 지위에서 끌려 내려오는 사람들을 벌써 무수히 보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 인적 청산은 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적 청산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제도적 청산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제도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청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들의 그 사상적 배경이 코뮤니즘과 소셜리즘이기 때문에 우선은 재산을 뺏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보수의 저항이 클 거다 하고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수의 저항은 설명을 덧붙이자면 살아남기 위한 저항이 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먹고 누리고 자기 자식들이 누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저항이 될 것인데, 그들은 이 촛불 세력은 이러한 저항을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촛불 세력이 혁명을 해서 이 이전 정부를 뒤엎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제도적 청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압할 수 있다. 반발을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은 누구라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지키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인이라든지 또 그럴싸한 지위, 그것만이냐 하면은 언론, 방송, 연예인조차 여기에서 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미디어 오늘이나 또 다른 그 모든 곳이 거기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보니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 우리 모두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뽑은 일꾼들, 공무원인 일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제 용서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